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60대 중반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아오다 문득 지금 자리를 돌아보니 벌써 6살짜리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20대 때부터 형사로 일해왔던 터라 온갖 험한 꼴을 보며 젊은 시절을 보냈기에 노년에는 좀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늘 기대해왔습니다. 자녀들 결혼시켜 저희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 손주 손녀 재롱보며 사는 게 이 나이에 큰 낚시 아니겠어요? 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게 절대 녹록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반항 한번 해본 적 없이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해주는 기특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처럼 무난하게 대학교에 들어갔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기에 저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녀석이 덜컥 임신을 했다고 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전 부모 속 한번 안 썩이던 녀석이었던 터라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혜원이랑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책임질 각오로 여기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은 사위는 그냥저냥 무난해 보였지만 학생인 내 딸을 임신시켰으니 마냥 두 팔 벌려 환영할 순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저한테 실망하셨다는 거 아는데요. 저 아이도 낳을 거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 아이 지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저 보란 듯이 아이 잘 낳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잘할게요. 뭐든지 스스로 잘하던 딸아이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선뜻 내키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 제 눈엔 아이로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아이는 대학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귀여운 손주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가 부른 상태라 졸업식에도 가지 못하고 학사모 쓴 사진 한 장 당당하게 찍지 못한 게 속상했지만 손주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모든 아쉬움을 씻을 수 있었지요. 이후 사이는 대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당시엔 새로 태어난 손주가 복덩이라며 우리 딸도 조금만 더 애를 키워놓으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겠거니 기대했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딸내외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안사도는 홀어머니였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여러모로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실은 집을 구할 돈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돈을 보태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딸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결혼 시작부터 이미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또 손 벌리고 싶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어차피 저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시거나 제가 이것저것 여쭤볼 수도 있으니 저한테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적적하지 않으시고. 이인석아, 너랑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너희 집에 갈 수나 있겠냐?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계시니 너 보고 싶을 때 찾아가기도 어려울 거고 네가 꼭 멀리 떠나는 기분이다. 우리가 자주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나 못 믿어요? 워낙 자기가 맡은 일을 야무지게 해내는 딸이었지만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건넜어야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던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말이면 딸아이네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커가는 손주 녀석도 볼 수 있었고 딸아이가 먹고 싶어 하던 음식도 주말마다 먹이거나 만들어 보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 먹인다고 먹여도 점점 딸아이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사위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느라 같이 못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번에도 정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정서방 얼굴 본 지 몇 달은 된 것 같아. 준이 아빠가 요새 많이 바빠요. 주말에도 무슨 회사가 그렇게 사람을 불러대는지. 아침부터 전화 와서 급하게 나갔어. 그나저나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구나. 집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그럼요. 틈나는 대로 열심히 먹어요. 그냥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애가 얼마나 내 껌딱지인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요. 밥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나 몰라? 농담하듯 말하며 딸아이는 웃었지만 왠지 그 웃음에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서방이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는 않고 너희만 사는 집이면 엄마가 찾아가서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원. 아니야. 정서방은 워낙 바쁘고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보다 더 기운이 딸리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그래도 어머님이 준이 봐주시는 덕분에 내가 장도 마음 편하게 보고 가끔 일도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너 이 일도 시작했냐? 그냥 알바 정도. 정서방 혼자 벌고 있는 게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뭐 집에서 놀아? 이렇게 한창 애 키우느라 힘든 시기에 일까지 하면 몸이 당연히 축나지. 저는 뼈마디가 보이는 딸의 손을 쓸어 보이면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집에서 눈치를 주는 건가 싶어 물어봤지만 곧 죽어도 그건 아니라고 하니 딸아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딸애가 왔다 간 후에는 주말에 오는 것마저도 끊겨서 전화통화만 가끔 한 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손주도 딸아이도 본 지가 오래됐지만 섣불리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기가 뭐해서 이따금하는 영상통화로만 마음을 달랬습니다. 내 자식이 사는 곳인데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엄마 김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뭐가 먹고 싶다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딸아이가 갑자기 김치를 찾으니 아내는 부랴부랴 김치통 가득 김치를 담아주더군요. 묵은 김치가 얼마 남지 않아 겉절이까지 새로 담가 김치통을 채웠습니다. 아내도 함께 찾아가고 싶어 했으나 통도 무겁고 다리가 불편해진 탓에 제가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웬일로 집에 안사돈이 없어 편하게 들어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건데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나 싶었어요. 아마도 집에 안사돈이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딸아이를 보냈다는 것이 괜스레 죄인처럼 느껴져 더 망설였던 것도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 정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초인종을 눌렀던 것 같아요. 아니, 혜원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님, 무슨 일이라도 있어? 딸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수척해진 모습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상한 딸아이 얼굴에 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자의 얼굴이라고 해도 납득이 갈 만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좀 밥을 많이 못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 김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김치로는 뭘 해도 맛있잖아. 이제는 묵은지에 겉절이까지 두둑하게 얻었으니까 다시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딸아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김치통을 부엌으로 가져갔는데 그 뒷모습도 어찌나 말랐는지 이리저리 휘청이는 모습이 꼭 조미장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손주 녀석이 제품으로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코, 할아버지도 우리 준이 너무 보고 싶었다. 요즘 준이 얼굴을 하도 못 봐서 언제쯤 전화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이 할애비한테 영상통화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러자 아이의 낯빛이 단박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준이 통화하면 혼나. 우리 맨날 할머니 몰래 전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딸아이가 한다는 일도 딸아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안 사돈이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럼 다음에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꼭 전화해달랬어요. 이렇게 말해. 이 할애비가 혼자서 적적하니까 말동무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안 돼요. 나 할미 무서워. 할미가 우리 엄마 맨날 맴매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딸아이가 안사돈에게 맞는다니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딸아이를 건너다 보았지만 딸아이는 어느새 김치통을 모두 정리하고 과일을 꺼내 닭가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태 키우면서 손찌검 한번 해본 적 없는 귀한 딸이었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애초에 손찌검을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잘해준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딸에게 손찌검이라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앉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잠자코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딸아이가 과일을 깎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걱정하는 기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웃으면서 더 맛있게 과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주 녀석이 제게 인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왔을 때 제가 선물로 준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겉보기엔 다른 인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녹음 기능이 있는 인형입니다. 할아버지, 이 인형 고장난 것 같아요. 벌써? 할애비가 우리 준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 거였는데 여기 동요를 녹음해달라고 했었잖아. 녹음은 한 거야? 옆에 있던 딸이 손주 대신 거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준이가 뭘 녹음한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난대요. 지난번에 그걸로 몇 번을 씨름하더니 안 된다고 울더라고요. 고장났나 봐. 내가 눌러봐도 소용이 없어서 어디 맡겨놔야 하나 했어요. 아이는 실망이 그득한 얼굴로 인형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녹음을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던 모양인데 괜히 그걸로 아이 마음만 상한 건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쓰였죠. 그랬구나. 그럼 할애비가 가져가서 고쳐보고 나중에 다시 갖다 주마. 알겠지? 우리 준이가 어떤 노래 녹음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애써 밝게 이야기를 하며 인형을 챙겼습니다. 손주 녀석이나 딸아이나 왠지 그늘져 보이는 얼굴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때 고모가 만져서 고장났나 봐. 고모가 막 이렇게 눌렀어. 고모, 너희 고모가 이 인형을 그렇게 만졌어? 저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 딸아이를 건너둬 봤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약간 난감한 얼굴이 되더니 별거 아니란 듯이 말했어요. 아, 우리 시누이가 이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거든요. 거기 종종 준이랑 가요. 가면 형님이 뭐 먹을 것도 해주시고 애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형님이 인형을 만졌었나 봐요. 난 고모 싫어. 난 고모 안 좋아해. 사돈 처녀가 이 근처에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가까이에서 식당을 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뭔가 딸아이가 감추는 기색이 느껴져 저는 더 찜찜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제서야 제 눈에는 방 안과 곳곳에 걸려있는
값비싸 보이는 젊은 여자의 옷이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입는 옷 같진 않고 그렇다고 안 사돈 의 옷으로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사돈 처녀의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마도 이 집에 계속 들락거리며 왕래를 자주 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도 부족해 신의 시집살이까지 하는 건 아닌지 괜시니 걱정이랬죠. 그러나 곧 안사돈이 올 시간이 되었기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저는 집을 나서며 딸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고 엄마 아빠한테 꼭 말해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고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지? 딸아이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릴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왕년에 형사로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 바로 다음날부터 잠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사돈 처녀는 거의 한 집에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더군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더니 저녁에 퇴근하듯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딸아이네 가족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함께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부터 딸아이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도 나중에 같이 살게 된 게 아닌가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딸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비단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집 앞에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짐을 들고 오는 딸아이와 안사돈 그리고 사돈 처녀가 보였어요. 온갖 짐이란 짐은 내 딸아이에게 맡겨놓은 채 나머지 두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설렁설렁 걸어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말라서 가냘픈 아이를 짐꾼 부리듯 하면서 희덕거리는 두 여자를 보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한참을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딸아이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자 안사돈이 한참을 보고 있더니 답답하다는 듯 대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딸아이 몸이 휘청할 정도였어요. 얘,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힘을 못 써서 어떡하니? 어려서 좀 빠릿빠릿한 줄 알고 들였더니 아주 한세월 걷게 생겼네. 네 꼬라지 보고 있자니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아, 빨리빨리 안 걸어. 빨리 걸으라며 나중에는 엉덩이까지 발로 걷어차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흡사 자기 집 종이나 공물을 학대하듯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사돈 처녀도 빠지지 않고 거들더군요. 그러게 어린애가 애부터 덜컥 가졌을 때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젊은 몸뚱이로 장사한 거지. 지금 이렇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어릴 때부터 머리 굴린 거 아니야. 능력이라고는 좀 반반한 얼굴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진짜 제일로 싫어. 빈정거리듯 말하며 대문으로 들어가는 사돈 처녀는 엄청나게 덩치가 컸는데 말을 하면서 말끝마다 손가락으로 내 딸아이의 머리를 계속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두 손에 짐을 가득 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딸아이를 보니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더군요. 딸애에게 가해지는 폭력보다도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에서 더 큰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제 몸뚱이로 장사를 하려고 한 사람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을 바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미래를 그리며 열심히 살았던 꿈 많은 젊은이였을 뿐이죠. 다만 뱃속의 아이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두 여자가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짐을 든 채 고개를 떨구고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딸아이를 보니 금방이라도 뛰쳐나가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확실하게 복수해줄 때까지 말이죠. 하루는 딸아이가 바쁘게 나와 발길을 재촉하더군요. 이따금 알바를 나간다고 했던 요일이어서 일을 나가나 보다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보려고 따라가 봤는데 글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딸아이가 일하는 곳은 바로 사돈처녀가 운영하는 분식집이었어요. 사돈처녀는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은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가서 도와주는 모양이었습니다. 막상 분식집 주인은 사돈처녀였지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저희 딸아이와 더 친해 보이더군요. 반면에 신우이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인데도 쉬는 자리에 억지로 나와 있는 양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엄마들 사이에 끼어 저도 손주를 기다리는 척하며 슬쩍슬쩍 딸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건너다 봤습니다. 저 분식집은 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저 뚱뚱한 이가 주인이야? 아님 저 날씬한 이가 주인이야? 뚱뚱한 여자가 주인인데 난 저 여자가 가게 나와 있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대부분 저 이쁘장한 아줌마가 나오는데 애들한테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애들이 아주 뻥뻑 좋더라고. 아니, 주인인데도 그렇게 음식이 맛이 없었던 거야. 우리 애가 하도 저 분식집 떡볶이가 맛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갔는데 저 뚱뚱한 여자 혼자 있더라고. 근데 어쩜 그렇게 맛이 없어? 애도 예전이랑 맛이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우린 저 날씬한 아줌마 있을 때만 가. 둘이 신의 울케 사이라던데 딱 봐도 누가 신의인지 알겠구만. 저 뚱뚱한 여자 있을 땐 웬만하면 가지 마라. 어묵도 막 남이 먹었던 꼬지에 또 어묵을 끼워 팔고 떡볶이도 남들이 먹다 남긴 접시에 더 얹어서 새 것인 것처럼 주더라고. 학부모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있을 땐 그 고운 성정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았고 학부모와 아이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쯤 되니 사돈 처녀가 저렇게나 부려먹고선 돈이라도 제대로 주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쯤 저는 저와 같이 형사일을 하다가 퇴직한 친구에게 부탁 하나를 해놓았어요. 바로 저희 사위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시내까지 돌아가며 저희 딸아이를 괴롭히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위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나가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새 여자를 살펴야 하니 그 친구에게는 사위를 봐달라고 부탁해 놓은 것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사위 정말 대단하더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주 충실하게 나오더라고. 어딜? 회사에? 그렇잖아도 주말에도 나가느라 아주 정신없다고 하더만. 무슨 회사가 아니라 여자집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물어봤더니 친구가 영상과 사진을 제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서 저희 사위는 한 여자의 집을 주말까지 열심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는 여직원인 것 같았어요. 거의 두 집 살림의 차린 셈이었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부사장 딸이더라고. 부사장 딸? 그래. 부사장 딸인 건 알고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너희 사위가 유부남인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 총각 행세를 하는 건지 어쩌먼지. 그러니 그렇게 주말이든 평일이든 안 가리고 불러대고 만나지. 이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도 엄청 좋은 데야. 부잣집 딸인 걸 알고 만나는 것 같기도 해. 영상 속에서 사위는 그 여자의 허리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정말 연인처럼 걷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뜰히 아끼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이좋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로 알 것 같았어요. 내 새끼가 여기저기 맞아가며 고생하는 동안 이 자식은 이렇게 지 좋을 대로 바람이나 피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쩔 셈이야. 이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지.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전 차마 이 모든 사실들을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딸애한테도 아는 척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형을 맡겼던 곳에서 다 고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녹음을 하던 중에 어딘가가 잘못 눌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인형을 마구 패대기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웬만해선 고장나질 않는데. 그래도 뭐 애들이 장난감을 마구 가지고 놀기도 하니까요. 암튼 그래도 이젠 녹음도 잘 되고 소리도 잘 들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누군가 패대기를 쳤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전 어쩌면 인형 안에 어떤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앞에서 듣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에 전 차 안에서 혼자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손주 녀석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랫소리 사이로 간간히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집에서 녹음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동요 소리 사이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시끄러워. 왜 자꾸 노래 부르고 야단이야? 지금 할미 화난 거 안 보여. 바로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녀석이 노래 부르고 있는 소리가 거슬렸던 건지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나 이거 불러서 할아버지 선물 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선물? 뭐가 좋다고 네 할애미한테 선물이야. 기껏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사람은 난데. 하여간 지 애미 닮아서 은혜도 몰라. 그러자 손주 녀석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너머로 아이를 달래는 딸의 소리도 들렸죠. 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인생을 망쳤어. 네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 아들은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부사장 사위도 됐을 텐데. 니들이 이렇게 떡붙이고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안사돈이 그렇게 부잣집 딸 운운하는 걸로 봐선 사위가 부사장 딸을 만난다는 사실을 사돈도 알고 딸애도 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딸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서 버티며 그 모욕과 무시를 모두 감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저거 젊은 몸뚱이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들어오느라고 했잖아. 너는 그 젊음이 평생 갈 줄 알았냐?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야. 네가 지금이라도 나가봐라. 어디서 널 받아주나. 대학 졸업도 간신히 하고 경력 한 줄 없는 너를 어떤 남자가 좋다고 데려가겠냐고. 우리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게 애 앞에서 하실 말씀이세요. 우리 준이 어머니 손주예요. 그의 아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어디서 드는 똑바로 뜨고 어른한테 대들어? 이런 싸가지는 어디서 배운 거야? 내가 오늘 아주 네 그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보다 못한 딸애가 안사돈을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사돈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딸애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딸아이의 비명과 준이의 울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들렸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소리로만 전달되는 그날의 상황이 고스란히 제 귀와 가슴에 들어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우이가 뒤늦게 준이의 인형을 발견했는지 인형을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진이 너도 아무리 어려도 분위기 파악 못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래? 이 말 너머로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리는 딸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소리는 꺼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 인형을 들고 한동안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 며칠 제가 딸아이 주변을 잠복하며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힘없이 웃으며 마른 손만 열심히 매만지던 딸아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겪어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끌어내고 싶더군요. 저는 인형을 들고 그 길로 딸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세 좋게 가긴 했지만 막상 집 앞에 차를 세워두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조금 더 잠자코 기다리며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당장 딸아이 손을 잡고 끌고 나와야 하는 걸까? 무엇이 더 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대문을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한층 더 수척한 얼굴로 힘없이 봉투를 버리더니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문 구석에 앉아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딸아이에게는 너무 고단했던 듯 싶었습니다. 그때 외제차 한 대가 대문 앞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차가 오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쪽으로 숨어 보였어요. 차에서는 놀랍게도 사위가 내리더니 그 부사장 딸이라는 여자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만나다가 여자가 사위를 데려다 준 모양이었네요. 둘은 서로 허리를 안고 마주보면서 뭐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도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심장이 어땠을지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볍게 입맞춤까지 하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던 사위는 집으로 가려고 돌아서다 그제야 제 딸아이를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위는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한마디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듯 한번 흘깃 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안싸돈이 나오면서 제 딸아이의 등짝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넌 어떻게 쓰레기 봉투 버리러 나간 애가 한 세월이야? 어디서 놀다 오기라도 한 거 아니야? 하여간 아주 틈만 나면. 안싸돈이 딸아이의 머리를 치려고 손을 올리자 그제서야 사위는 지 엄마를 말리면서 좀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성건성 지 엄마를 달래듯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열내봤자 엄마 손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 목석 같은 게 어디 한두 일이야? 엄마가 왜 열을 내요? 그러봤자 엄마 혈압만 올라. 건강 생각해서 화는 자제하시고 어서 들어가자고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녁은 먹은 거야? 아이, 먹었지, 지은이랑. 오늘 지은이가 야근이라고 해서 같이 일하다가 저녁 먹고 왔어요. 지은이가 요 앞까지 바래다 주고. 너 지은이랑 여기까지 왔으면서 나도 안 부르고 그냥 보낸 거야? 내가 지난번에 받은 그 스카프 선물 너무 마음에 든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지은이랑 이 근처 또 오면 나도 꼭 불러다오. 알았지? 아우, 알겠어요, 알겠어. 어서 들어갑시다. 제 딸아이 앞에서 부인야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그 모자를 보고 있자니 어지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사위의 부윤만으로도 딸아이에겐 큰 상처였을 텐데 그걸 시어머니가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까지 하다니. 제가 아는 상식이란 게 다 어디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안사도는 곱게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면서도 저희 딸아이의 머리를 끝내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차 문을 박차고 나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딸아이의 등짝을 때리다 말고 흘게 돌아보던 안사도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를 본 딸아이와 사이도 놀라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여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계속 제 딸을 때리고
폭언을 하셨던 겁니까? 제 귀한 딸, 이 집 며느리 자격으로 보낸 거지? 이렇게 매 맞으며 종노릇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사돈 집에 얹혀 산다고 사돈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요. 안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입만 벌리고 있길래 저는 딸아이를 재촉했어요. 혜원이 너 지금 당장 춘이랑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들어가서 짐 싸. 내가 본 이상 널 이 미친 곳에 그냥 두고 갈 순 없다. 혼자 못 들어가겠으면 내가 같이 들어가 주랴? 제가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갈 듯이 행동하자 사위가 저를 저지하며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좀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혜원이 잘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버님. 제발 고정하세요. 네? 자네도 긴 말 할 것도 없어. 더 이상 자네 식구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 이거 놓게. 혜원이 넌 얼른 짐 싸고. 그러자 망설이듯 고민하던 딸아이의 눈빛이 변하더니 뭔가 저련한 빛을 띠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딸아이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모를 폭력이 또 있을까 싶어 안에 들어가 현관문에 버티고 서 있는데 딸아이가 부산스레 짐을 싸는 동안 안사돈과 사돈 처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으니 쉽게 저를 말리지는 못하는 모양새였어요. 그 와중에 사위는 그새 태도를 받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죽거렸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아버님, 때린 건 물론 잘못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혜원이가 이를 똑 부러지게 하면 애초에 때릴 애도 없었죠. 마치 제 딸이 맞을 짓이라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몰골을 보는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 딸 앞에서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른 그 자식이 맞을지 노는하는 꼬락서니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사위의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그럼 저 역시 안사돈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부들부들 떨면서도 손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이어 짐을 싸들고 나온 딸아이를 따라 손주 녀석이 달려나왔어요. 할아버지를 부르며 제 품에 안기는 그 녀석을 번쩍 안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아, 오늘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네가 말한 인형도 다 고쳤다. 정말이요? 그 인형 다 고쳤어요? 오, 할아버지 최고! 그러나 사위는 준이를 억지로 끌어내리며 저와 손주를 떼어놓으려 하더군요. 혜원이는 데려가셔도 우리 정씨 집안 자손은 데려가실 수 없다고요. 아니, 지금껏 애를 챙겼던 건 애 엄마인데 지금 애랑 엄마를 떨어뜨려 놓겠단 거야. 이런 미친 집 구석에 애만 혼자 남겨둘 순 없네. 이거 놓게. 그러자 옆에 있던 안사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우는 준이를 끌고서 방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사실 안사돈이 우리 딸아이를 때리는 건 봤어도 손주한테 손찌가 많은 행동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집을 부릴 순 없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못내 마음이 아팠지만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딸아이는 준이를 떼고 온 게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내내 울더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듯이 딸아이도 준이를 보며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랬던 거냐? 너를 종부리듯 하던데 넌 왜 그렇게 참고만 있었던 게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준이가 4살 정도 될 때까지는 어머님도 곧잘 도와주셨고 말을 세게 하긴 해도 절 때리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준이가 4살쯤 됐을 때부터
처음 정서방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미친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는데 당연히 형님이나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줄 거란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진짜 다 소용없는 건가 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 핏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이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였나 봐요. 정서방이 만나는 여자가 부사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아주 날 식모 취급하더라고. 금방이라도 둘이 결혼할 것처럼 벌써 우리 아가라고 부르면서 그 여자를 너무 예뻐하고. 그럼 넌 네가 마누라다 그런 말을 왜 못해? 네가 당당하게 나섰어야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정서방이 회사에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냥 이렇게 내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멀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다 내 착각이었어.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등신천치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새끼까지 없는 사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내가 정말 몰랐더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오열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며 버티고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던 거겠죠. 너 이 아빠 몰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맨날 괜찮다고만 했어? 내가 이 결혼 시작할 때부터 내 고집으로 결정 내리고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해? 내가 한 선택이니까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엄마 아빠한텐 오히려 더 못할 짓이었단 생각이 드네. 너무 죄송해요.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딸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저도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딸애를 보자마자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딸애가 움찔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싶었는지 아내가 딸애의 옷을 들쳤더니만 등이며 옆구리 팔에는 그동안 맞은 폭행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맞았던 건지 아직도 허벅지 안쪽에는 시퍼런 멍이 그대로였고 이제 갓 생긴 피멍들도 목덜미에 가득했어요. 딸아이가 목이 긴 스웨터를 입고 있어 몰랐을 뿐 들추는 곳곳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내는 참지 못하고 딸아이를 끌어안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렇게 여린 딸아이가 그동안 감내한 시간을 오롯이 되갚아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네요. 딸아이의 가방 속엔 그동안의 포범과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멍이 되거나 뼈에 금이 갈 때마다 딸아이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모조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과 문자 및 음성 파일들도 핸드폰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서서히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굳이 뭘 어쩔 생각은 아니었지만 혹시 몰라 모아두고 있었는데 이걸로 끝을 볼 수 있을까요? 끝이라니. 난 이제 시작이야. 그 식구들 어딜 가도 그 얼굴 못 들고 살도록 내가 아주 아작을 내놓을 거라고. 일단 제일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사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부사장의 딸까지 만나고 있는 사위를 엿먹이기 위해 회사 사내 게시판에 사위의 결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위가 한낱 출세를 위해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부사장 딸을 꼬셔 결혼할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함께 올렸죠.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위가 몰래 부사장 딸을 만나고 있는 장면까지 함께 업로드하자 회사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사장 딸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신청했는데요. 그 여자는 사위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그저 상간녀일 뿐이니 말입니다.
특히 자기 딸의 얼굴이 상간녀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올라가니 부사장이 길길이 날뛰었던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사위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상대방 여자에게 혼인빙자로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위와 안사돈에게서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우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위는 술을 마시고 저희 집 앞을 찾아왔다가 병원에 다녀오는 딸아이와 마주쳤던 모양이더라고요. 혜원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잃고 나서야 네 소중함을 깨달았어. 집에서 준이도 너를 많이 그리워해. 너 준이 없이 살 수 있어?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다 취하해 주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진짜 평생 너만 보면서 진짜 착실하게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할게. 정말이야. 혜원아, 내가 이렇게 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은 내가 어머니한테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뭐했니? 그 여자 만나서 그 집 식구들이랑 신나게 파티하고 그 집 사위 행세하고 있었잖아. 그때 이미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포기해. 치사하게 자식 앞세워서 나 협박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로도 사위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제가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이쪽 근방에 아는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위쯤은 가볍게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까지 거 하나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봤어. 사위는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내뱉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가듯 자리를 떠야 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 말했지만 이미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사위의 만행과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퍼진 탓에 다른 곳에 취직하는 일도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게다가 부사장 딸을 속이려다 들키고 말았으니 그 부사장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부사장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들이 각 기업에 퍼져 있을 텐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서울엔 그 자식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들었네요. 다음은 신우이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우리 딸아이에게 맡겨놓고 늘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쇼핑을 다니는 게 일과인 모양이었어요. 그마저도 하기 싫을 땐 가게 뒤에 있는 신공간에서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저희 딸아이가 분식집에 나간 덕에 단골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딸이 준이를 하도 보고 싶어 해서 사돈 식구들 몰래 준이 유치원에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혹시 몰라 저도 딸아이와 함께 동행했고요. 그런데 누군가 저희 딸아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 떡볶이집 사장님. 요새는 왜 가게 안 나오세요? 몇 번이나 사장님 계신가 해서 갔다가 안 보이시길래 그냥 왔는데 이젠 가게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딸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준이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네 분식집에 단골인 듯 보였어요. 아, 지석이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정말이요? 사장님이 안 보여서 저랑 애랑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그 뚱뚱이 사장님은 어찌나 갈 때마다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말씀하시는지. 애들이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가도 그 사장님이 면박을 주는 바람에 그냥 나온다니까요. 역시나 재벌을 못 든다고 원래 성질대로 운영하느라 그나마 생겼던 단골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그 젊은 엄마와 우리 딸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젊은 엄마의 남편이 걸어오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세상이 좁지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창 형사로 일하던 시절 범죄자와 형사 신분으로 만났지만 자식처럼 돌봐주던 녀석이 한 명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잘한 재질로 자주 경찰서를 들락거릴 때 제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알아봐주고 힘들다고 하면 밥도 자주 사주면서 나중에야 정신 차리게 된 녀석인데 그 녀석이 젊은 엄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근처에서 정비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간만에 회포를 풀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딸아이가 겪었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진짜 뭐 그런 인간 말종들이 다 있어요. 전 죄를 짓고 경찰서 드나드는 놈들만 나쁜 줄 알았더니 멀쩡한 얼굴을 하고 더한 짓을 하는 인간들도 많네요. 아저씨,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고맙게도 그 녀석이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줘 생각보다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녀석의 아내와 아이가 손님으로 사돈 처녀의 가게 들어가 그 처녀바 하는 악행들을 몰래 찍기로 했어요. 사돈 처녀의 얼굴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어떤 가게인지 알 수밖에 없도록 찍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렸을 때 그 가게가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가게 안에 손님이 있는데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인 아이들을 막대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줌마, 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딱 100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떡볶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양을 좀 적게 주셔도 돼요. 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사정사정하는데 사돈 처녀는 단박에 거절하면서 애를 떠다밀고 가라고 손짓까지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먹을 생각을 말아야지. 100원 모자라는 양은 없어. 2,000원이 기본이니까 2,000원 없으면 오지 마라. 아이는 울먹울먹한 얼굴로 끝내 뒤돌아섰는데 그 모습도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앙칼지게 소리치는 사전천하의 목소리와 아이의 울먹거리는 목소리는 대비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자아냈죠. 그 여자, 그 가게에서 풀의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화면에 담긴 것 이외의 악행들도 속속들이 올라오더군요. 역시 인터넷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저기 다른 커뮤니티에까지 퍼져 사돈 처녀 가게 손님은 하루아침에 발길이 또 끊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돈 처녀의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명은 바로 안사돈이었어요. 내 딸은 노예부리도 부려먹으며 화풀이하듯 때리고 사위의 불륜을 두 팔 몰려 환영하던 사람. 그 여자에겐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사위와 사돈 처녀의 복수를 하다 보니 안사돈에 대한 복수는 저절로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평생 살던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터넷에 사위와 사돈 처녀의 영상과 사진들이 나돌아다니면서 안사돈은 동네에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욕을 먹고 서서히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 게 어미로서 가장 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딸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절망감을 안사돈에게 오롯이 안겨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사돈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아가 미안하다. 나의 이 말이 너의 상처를 다 보듬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너에게 이 말은 꼭 해야 내가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부족한 시험이 만나서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네 행복을 찾아 잘 살거라. 안사돈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제 딸아이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과마저도 자기 마음 편하자고 보내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 치료도 함께 받았지만 딸아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덕분에 딸아이는 전보다 웃음이 많아지고 몸 상태도 나아져서 얼굴에 살이 제법 붙었어요.
요즘은 마치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의 딸아이를 보는 것 같아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원래 하고 싶었던 글 쓰는 일을 하며 어린이집 교사로도 출근하고 있어요. 분식집 일을 돕다 자신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준이도 저희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나가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그리웠던 아이와 좀일 붙어 있게 되었죠. 둘이 함께 집을 나서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시간, 또 함께 다녀왔습니다 라며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그 시간이 제 일상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